노유진의 100분 토크. 오늘의 100분 토크 게스트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사실 스튜디오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얼굴 뵙기가 힘들어요. 우리 원룸 이웃 같아. 바로 옆집 사는데 내 얼굴 못 보거든요. 그분 오늘도 출연도 겨우 시간 맞춰가지고 했다고 하십니다. 정치카페 마지막 출연일이 7월 12일이고요. 빅 맷집 편이었는데 그때 당대표 투표를 앞두고 결선 투표 앞두고 했던 거죠. 네. 2달 만에 힘들게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정치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게 바쁘세요? 바쁜 게 아니라 눈치가 좀 보여서. 원래 살림이 약하면 선발이 고생해요. 투잡, 쓰리잡 떼야 되니까. 뭐. 맞아요. 예. 그 당대표 취임 이후 지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뭐 2달 됐나 이제? 네. 아마 뭐 여러분들 안 봐도 비디오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바쁘죠. 예. 계속 바쁘시고요.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노사정 합의. 네. 뭐예요? 뭐 이걸 노사정 합의라고 불러야 되나?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저는 뉴스 보면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노총이 과연 버텨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며칠 전에 그 김무성 대표가 쇠파이프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쇠파이프 얘기를 세게 한 게 그 한국노총을 쇠파이프로 세게 때린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좀 불길한 생각 같은 게 있었는데 덜커덕 합의가 됐더라고요. 예, 네. 한국노총이 한 대 맞고 말이죠. 그냥 손을 들어버렸군요. 딱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했다는 소식들 아마 출근길에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이 문제 좀 따져봐야겠어요. 만사 잘 쳐놓고요. 노사정 대타협 문제 그리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 모셨습니다. 100분 토크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중권입니다. 힘과 정의를 모두 갖춘 승리하는 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에서 펀드를 모집합니다. 이름하여 정의당 20펀드. 정의당 20펀드는요,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국회의원 20석을 확보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정의당의 결정 권한이 달라집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크고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 정의당은 선명한 민생진보, 대중적 진보정당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펀드 원금은 소정의 이자와 함께 내년 4월 30일에 돌려드립니다.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 20펀드에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소식이 일요일 밤에 이제 처음 속보로 떴는데요. 합의문이 사실 엄청나게 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신문이나 팟캐스트에서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리하기 전까지는 뭐 좀 읽어봐도 웬만한 분들은 참 어려워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 마스터하는 거야.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일단 타협도 아니고 대타협이라고 하니까 뭐 고상에서 협상했구나, 잘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이렇게 박수 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 이 문제를 꼼꼼히 지켜보셨던 분들, 특히 이제 이 분야에 정통하신 분들, 노동운동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을 보고 뭐 굉장히 충격이 크셨다고 해요. 이 세 분은 어떠셨는지요? 먼저. 우선 이제 그 세 가지 이유에서 이거는 이제 그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첫째는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노총 팔 비틀어서 한 강요된 합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노총이 합의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사실 그 이 합의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지금 미조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1,800만 명을 그 한국노총이 대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 부분 배제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대타협이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노사정이 합의해서도 안 되고 합의할 수도 없는 일을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합의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하자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나 또 내용상으로 보나 이번 그 노사정 합의는 말하자면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노동자 목재기 를 위한 그런 그 헌법 파괴 행위다. 그렇게 저희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조금 제가 상식적인 질문을 좀 간단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팔 비틀어서 받아낸 합의다. 또 네. C-파이프로 한노총을 때려서 받아낸 합의다라고 했는데 네. 한노총에서 그 꼭 합의를 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어떤 강요를 받나요? 압력을 받나요? 돈 안 줬다던데. 뭔 돈? 그 한국노총은 정부의 지원금을 몇십억을 받잖아요. 아, 지원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네, 근데 그걸 나누어서 일부만 주고 이제 나중에는 합의를 종용한 후에 이제 준다는 얘기인데 저는 과연 그것 때문에 그 이런 굴욕적인 받아서는 안 되는 안을 한국노총이 과연 받았겠는가는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한국노총이 무슨 말 못할 뭔가 무슨 약점이 있는 건지 또 그런 걸 집요하게 또 이렇게 그 뭐 중지위원이나 이런 걸 이렇게 했다는 뭐 소문도 한간에는 있는데 하여튼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다 뭐 혼의 아들, 혼의 딸이라도 있나 다. 그 뭐 보통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예. 채찍은 눈에 보이는데 당근은 또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그 현기환 수석이 한국노총 대외협력 본부장 출신입니다. 그 대외협력 본부장 하다가 이제 부산 공천 받아가지고 출마해서 당선되고 국회의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양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정부 교섭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짐작컨대 그 루트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아주 상투적인 최근에 청와대 그 참모로 들어갔죠. 정무수석. 예, 정무수석이 최근이죠. 그리고 참, 이제 이걸 해낸 거죠. 참 이게 그래도 노동자인데 그렇게 근데 한다는 이제 게 좀. 그 김동만 위원장 뭐 저도 잘 알고 상당히 그 믿을 만한 분인데 이번 그래도 뭐 좀 버텨주실지 않을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한테 뭐 이제 합의를 하고 나서 노동자를 팔아먹는 합의다 뭐 이렇게 비난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항변을 하기를 그렇게 융단 폭격 맞고 팔 비틀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니들이 해준 게 뭐 있냐 얼마나 엄호해줬냐 뭐 이런 항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그 문제가 되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주 조직 노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럼 한국 노총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이런 분들이면 팔자가 좀 좋으신 편인데 이런 분들이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입신해 가지고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좀 해서는 안 된 일은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니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또 한 축인 민주노총도 참여 안 했지만 한국노총이 이제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걸로 퉁쳐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버린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분들도 그렇지. 이거 자기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원래 동네 재개발할 때도 그 주민 뭐 70% 이상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그게 재개발 그 합의가 성립된 걸로 간주하는데 여기는 지금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조직 노동자의 절반 아니에요? 민주노총은 뭐 아예 배제됐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해놓고 이제 전체 100가구가 사는데 그중에 5가구 동의 받아놓고 지금 동네 전체를 재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합의한 내용에도 그게 네. 들어가 있어요. 합의한 내용에도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이라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이제 그 노사 합의의 그 조건을 더 완화시키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예. 어쨌든 뭐 이 어떤 네티즌이 이제 노사정 대타협 소식을 듣고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타협으로 해일조선은 드디어 신화에서 현실이 됐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이게 합의해서는 안 될 사안이었고 뭐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다 그러는데 노사정이 합의안에 대한 문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 맥락에서 나오고 있죠. 첫째가 이제 금지됐던 일반 해고, 지금 쉬운 해고라는데 이거 좀 규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노사정 합의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거하고 취업규칙 변경 조건을 완화하는 건데 이것은 현행 헌법 정신에 따르면 법률로만 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법률로만. 헌법 32조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근로조건은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은 거기에 뭐 임금이라든지 해고라든지 노동시간 이것은 그 법으로 정하게 돼 있고 또 93조인가 거기에 취업규칙 변경 조건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이 아니고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완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주장하는 건 뭐냐? 우리는 그래서 이건 쉬운 해고를 말하자면 탈법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진짜 주장을 하는데 이번 국감 때도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정부 여당은 이걸 공정해고라고 이야기해요. 공정해고. 그래서 내가 정의로운 해고야? 해고라는 말이 어떻게 공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냐 했는데 이 공정해고라는 정부 여당의 이 개념 속에 이분들이 추진하는 그 문제인식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로 그 헌법 32조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거든요. 이게. 근데 이 보호 조치 때문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법상의 보호 조치를 해제하겠다. 드러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공정해고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해고라는 말이 그 가치 중립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사회적 살인이기 때문에 공정해고라는 말 자체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 정당한 해고의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할 때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게 불분명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규정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 측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정당한 이유가 불분명해서 이걸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 그건 입법권에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해고를 했는데 이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를 따지고 판결하는 거는 그건 사법부의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를 다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사장님이 이제 내가 사장님이야. 근데 진 교수가 보니까 저녁에 술 한잔 많이 먹고 아침에 지각도 좀 하고 뭐 야단 좀 치면 고분고분 수그려야 되는데 안 수그리고 뭐 좀 대들기도 하고 말이지. 이러면 이제 내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자르려면 해고를 하려면 확실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직무 능력이 없어. 직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계속 월급을 주는 거는 이 기업을 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은 자르는 게 공정한 거야. 그래서 해고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그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들어야지. 쉬운 해고를 위한 길을 터주는 것이고 해고의 재량권을 사용자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해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하는데 그건 법에 정하면 될 거 아니냐. 똑같은 내용도. 근데 법에 정하려면은 지금 환노위부터 통과해야 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재 이제 그런 검열을 갖다 피해 가지고 자기들 행정기관의 처분을 통해 가지고 쉽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증권업계에서는 그 아웃도어 세일즈라는 말을 잘 알아요. 이미 이게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이 광범하게 이미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 못 채우는 그런 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분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저기 책상도 없어. 그 전에 압박에서 그렇지. 사무실에 책상도 없고 밖에서 실적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채우면 그러니까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뭐 명함 받아오게 하고 뭐 실적 못 채우면은 그냥 모욕감을 줘가지고 온갖 모욕감을 줘가지고 퇴사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HMC 투자증권에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동자가 이걸 그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했는데 거기서 판결이 났어요. 복직 판결이. 그런데도 회사가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영업직 같은데 광범하게 퍼져 있는 건데 이게 자꾸만 소송이 이루어지고 소송하면 지는 거예요. 회사가 부당노동 행위로. 그러니까 이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는 게 그동안의 재계의 아주 오래된 수건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왜 저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달에 무슨 규제 길로틴, 아니 기요틴. 네? 네, 그 얘기 했잖아요. 규제 단두대. 단두대. 규제를 다 단두대로 잘라버리겠다. 할 때 그때 정경련이 이 규제 완화로 저 정부에 제출한 게 바로 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취업규칙 변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근로 조건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취업규칙 변경은 이제 제가 그 최근에 한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티브로이드라고 아시죠? 티브로이드라고 방송 티브로이드. 예, 티브로이드 그 고객센터의 케이블 회사. 회사에 방송, 그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취업 규칙을 기업 노조 그러니까 어용 노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취업 규칙을 바꿨어요. 이게 이제 저한테 접수가 돼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취업 규칙을 바꾼 내용이 뭐냐면 기본 급여를 법정 최저임금 수당으로 지급하라 하겠다. 그리고 회사가 정한 개인별 영업 실적에 미달하면 영업 수당을 거기서 차감하고 그리고 징계 계약 해지까지 한다는 불이익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냥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노조하고 합의하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50%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현행법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기업별 노조를 회사 노조를 하나 만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인을 했어요. 어용 노조를 만들어서. 네. 그러고 나서 이 취업 규칙을 이렇게 불이익하게 바꾸고 나서 이 기업 노조가 해산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그 변경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취업 규칙 바꾸려면은 굳이 번거롭게 회사 노조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정부가 지침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용노조 만드는데 더 돈이 들고 맞아. 비용이 들거든. 노무 관리가 힘들거든. 그거 형식 절차 갖춰야 되지. 또 어용노조 위원장 하는 사람 관리해야 되지. 또 소송 걸지. 뭐 시끄럽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래도 노동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어용노조 만들어서 복수노조 조항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마저 귀찮다 이거지 이제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거지. 그리고 노조가 없으면은 그 종업원 2분의 1의 동의를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절차를 다 이제 간소화하겠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이게 그 강성 노조들 그리고 저 귀족 노조들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막 선전을 해요. 그런 이미지를 노조 없는 그렇죠. 사업장을 겨냥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노동시장 개혁 이번에 합의한 걸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거 뭐 귀족 노조 뭐 또 저 강성 노조들 관리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뭔 물건인가? 나한테 어떤 해코지가 되는가 이걸 지금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노조 없는 사업장에 질문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예컨대 그런 거란 말이죠. 이제 제가 듣기로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사실상 뭐 마음대로 해고를 해왔는데 그때만 해도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사람한테 뭐 책상 치우고 막 해가지고 억지로 나가게끔 하고 그다음 소송 걸리면 지고 지지. 네, 그리고 개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가게 만드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취업규칙 변경하려면 뭐 어용노조 만들어가지고 막 도장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그냥 정부에서 그냥 아예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이제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노조는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게 돼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데서는 취업규칙을 뭐 백날 변경을 해봐야 소용없는 노사 합의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라든지 일반 해고 요건 완화는 노조 있는 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네요. 1,800만 노조도 없는 90%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헌법상의 보호도 받지 못하도록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전화 걸어서 말로는 당신 위해서 하는 거다. 저 귀족 노조, 강성 노조, 뭐 쇠파이프 든 노조 저런 거를 해결을 해야 노동자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찬성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해결해서 우리 뭐 애들 젊은 애들한테 일자 주겠다 이렇게 막 그거 포함해서. 근데 그건 좋은 줄 알고 여론조사 전화 오면 찬성이에요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내가 다니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나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어. 그럼 나한테 적용되는 거지 노조하고는 상관이 적다는 거야. 이게 보이스피싱이지 뭐야.
그러니까 플랜카드는 사방 시뻘건 데다가 그렇게 거짓말 써가지고 지금 붙여놨잖아. 예. 야, 무서운 그러니까 당이야 진짜. 노조가 있으면 단체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는 별 상관없이 그렇죠.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사업장은 이제까지 쉬운 해고를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더 쉬운 해고를 해왔는데 번거로웠지 조금. 그것도 번거롭네. 아니 쉬운 해고를 해왔는데 그 이제 소송하면 지는 거야. 소송하면 지는 거고. 회사가 지는 건데. 소송까지 안 하게 지치게 만들어 가지고 하려니 그것도 피곤하고 돈도 들어. 그냥 못 살게 굴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가 깔끔하게 소원수리를 해준 거죠. 예. 야,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수출이 안 되고 내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수로 살려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해고 또 쉽게 해주고 뭐 이렇게 되면은 또 가진 사람들도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좀 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사실 그 뭐 꺼낼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해고 요건 강화예요. 말하기 입 아파 이제. 그러니까 쉬운 해고를 반대한다는 걸 공약으로 해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일자리 늘리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말은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런 거 보면은 일자리 줄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해고 자꾸 당하면은 실업자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요. 노동이라는 말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보통 선진국의 지금 그 정치 지도자들이 노동이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치 용어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오바마는 노동조합 가입하라고 막 국민들한테 막 한마디도 하잖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합의하고 나서 그냥 만면의 희색을 띠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노동자라는 말을 언급했어.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구나. 얼마나 흡족했으면 노동자라는 말을 입에 담으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디즘 경향 아니에요 이런 게? 그 경향신문에 나온 그 경향신문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그 노조에 가입하라고 그것도 미국인의 삶을 지켜주는 수단이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니까 그 노조 가입률과 그 중산층에 있잖아요. 그 층 비율이 이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가 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거죠.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가는지. 오바마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강한 노동조합 없이 강한 중산층 없다. 그 양반이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 대통령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면서 왜 오바마 그 말은. 아니 오바마뿐만 아니라 좀 닮아야 될 거는 배워야 될 거는 하나도 안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만 배우지 말아야 될 것만 배워.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교묘하게 먹혀가 들어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임금 피크제. 이거 딱 언뜻 들으면 괜찮아. 이거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년 고용 확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모든 게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뭐 우리 그 젊은이들한테 막 대학 졸업하는 일자리 찾는 젊은이들한테 무슨 일자리를 주기 위한 무슨 고육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야말로 나는 참 우리 뭐 정의당에서 늘 옳은 이야기를 해왔지만 언론들도 문제인 게 사실 이 임금 피크제는 그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인 이제 정년 연장,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한 그 정년 연장이라는 게 법으로 정한돼서 되는 게 아니라 정년 연장하면 임금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 기업이 그 부담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년 연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보완책으로서 임금 피크제가 이제 동원된 거고 우리는 임금 피크제보다도 이제 노동시간 나누기라거나 여러 가지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서 잡쉐어 하자라는 대안을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나마 임금 피크제가 그걸 위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청년 실업을 위한 어떤 재정 여건을 마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야말로 뭐 완전히 이건 대국민 사기지. 그러니까 장기 근속자 봉급을 깎는 거 아니에요. 장기 근속자 봉급을 깎는 거하고 신규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2014년에 제가 이제 그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그 정년 연장법을 다룰 때 이 임금 피크제 논란이 뜨거웠어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임금 피크제를 그 법제화하려고 했어. 근데 사실 제가 강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때 합의된 게 뭐냐면 이 정년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들 경우에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이제 임금 체계 변화, 임금 체계를 조정을 하라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60세 정년 연장이지만 50대 중반도 안 돼서 그만두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죠. 예.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가 연봉 5, 6천만 원 되는 데인데 중소기업은 아예 이 수준의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장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정말 정년 연장을 하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든 데는 그것을 노사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도록 노사 자율적인 협의에 맡기도록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끝난 건데 지금 정부가 그 임금 피크제를 전면에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고 들고 나왔는데 그걸로 눈가림을 하고 실제로는 아까 말한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완화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간제 확대, 기간제 기간 확대나 파견 업종 확대.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을 하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시장 만들려고 하는 노동시장은 뭐냐. 저성과자 핑계로 쉬운 해고하고 임금은 불안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해고된 자리에는 기간제나 파견제로 채우고 그리고서는 이제 실업급여 조금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년 일자리 조금 청년들 고용하면은 비정규직이라도 정부가 지원금 왕창 주고 세무조사 면제해주고 그럼 노동자들은 쥐꼬리만한 더 줄어든 임금 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조금 늘어난 실업급여 쥐고 내쫓기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진짜 헬조선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말 잘 들어야 돼요. 맞아요. 이게 그냥 이제 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이제 언제 내가 저성과자로 그거 되게 주관적인 평가니까 저성과자로 몰려서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는 무조건 사용자에 대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자세로 엎드리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모든 산업 현장을 전부 노예제 국가 비슷하게 만드는 이런 거지. 이거는. 그 고용이 훨씬 불안정해지는 거죠. 네. 네.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예. 또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 노사정의 합의 사흘 만이죠. 지난 16일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책위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을 당론으로 내놨거든요. 네, 뭡니까 이건 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적게 받고 오래 일하는 노동 환경 만들기. 또 기간제 파견직 확대. 실업급여 보장성을 조금 확대하는 한편 청년 알바라든지 단기 계약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은 이제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거기서 뭐 유일하게 인정할 만한 건 그 출퇴근 재해 그거 하나 있어요. 예. 네. 일단은 새누리당에서 노사정의 합의 정신에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해서 내놓은 법안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한 5개 정도 되나요? 당론으로 발의한 게 노동개혁 5대 법안인데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건 이제 말이 당론이지 정부에서 다 만들어준 거지. 그렇죠. 사실 청부 입법하는 거예요. 청부 입법하는 거죠. 그 노사정 합의하는 날 뭐라고 그랬냐면은 질리도록 협의하겠다고 그랬어요. 이후에 입법 과정에서 그랬는데 그 협의는커녕은 그 노사정 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에서 단독으로 5대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거기다가 강력하게 관철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 노동개혁 5대 법안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좀 이렇게 그게 우리 삶에 이제 어떤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와닿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머리 아파요, 그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근로기준법 문제는 이제 정부가 뭐라고 홍보를 하고 있냐면은 근로시간 단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주 40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12시간을 잔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은 40 플러스 10이니까 52시간이야.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다가 토요일, 일요일 휴가 근무면은 8시간씩 하면 16시간 아닙니까? 근데 대체로 68시간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삼으니까 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온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건 정의를 바꾸는 거구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52시간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노동부가 지침으로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시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베가 무슨 헌법 해석을 통해서 헌법을 바꾼 거 효과를 내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소위 극우들이 하는 방식은 거의 같은 것 같아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송에서 진 거야. 법원은 그거를 휴일 근로 연장 근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손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놓은 안이 뭐냐면은 60시간 그러니까 52시간 40시간 플러스 법으로 허용된 연장근로 12시간에다가 하루를 휴일 근로로 인정을 한 겁니다. 특별 연장 근로. 연장 근로로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은 100%에 100% 200%를 받아야 되는데 그 또 사용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도 50%를 깎아서 150%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52시간 체제를 60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연장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꼼수인 거죠. 그러니까 더 오래 일하고 좀 덜 받아라. 그리고 이 일을 더 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용자 측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이제 이 수당 2번을 중복 주는 걸 안 줘도 되게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특별 연장 근로 수도를 그거를 합법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연장 근로 수당도 깎아주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노동법에요. 과로사 기준이 뭐냐면은 3개월 평균 60시간을 하는 게 과로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60시간으로 법정 근로 시간을 과로사가 안 되겠네. 과로사 안 되는구나. 아니 과로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게 만약에 그래가지고 촉진법안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현행 법적으로 과로사. 내 얘기는 이런 거죠. 58시간 일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과로사잖아. 근데 60시간으로 기준이 변하면 과로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과로사 기준은 여전히 60시간으로 있어요. 60시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사 노동시간 줄여야 되는데 뭐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다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구나. 노동시간 줄이겠다고 공약해놓고 이제 지금 과로사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로사 수준을 표준으로 정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이다. 거기다 연장 근로 52시간이니까 과로사는 60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걸 이번에 60시간으로 과로사 기준으로 맞춰버리죠. 그렇지. 근로기준법을 과로 기준으로 맞춘 거지. 그러니까 일하다 죽으라 이런 얘기네. 그렇지. 이제 과로하는 대한민국 이게 박근혜 정권의 목표지. 그렇구나. 그다음에 그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 명료화 이건 뭐예요? 통상임금 명료화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통상임금 지급 기준이 이제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것이 지난번에 계속 그 통상임금 기준을 정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상여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급에 대해서는 통상급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대법원 판결에 맞게 법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수당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어느 게 고정급이고 어느 게 뭐 또 임시급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이제 그것을 최소한 대법원 판결을 축소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축소해서 반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건 기고 아니고 뺄 수 있게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뺄 수 있게 정하게 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판단해보고 이거는 통상임금에 넣고 이건 빼 이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컨대 통상임금으로 되게 되면 느낌이 이제 근로자가 늘 마땅히 받아야 할 그렇지. 돈처럼 느껴지는데 무슨 보너스다 그러면 괜히 이렇게 선심 쓰듯이 기업이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아니 그렇기도 하고 각종 분쟁이나 안 줘도 될 것 같은 돈. 분쟁이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때. 다 적용이 되고 이게 퇴직금에도 적용이 되고. 퇴직금에도 적용이 굉장히 되고. 중요한 문제. 근데 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뭐 6달 동안 치료받아야 된다 이럴 때 임금 손실을 뭘로 계산하냐. 이럴 때도 다 적용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노동조합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는 통상임금의 기준도 달라요.
예. 그러니까 노사 합의로다가 협상을 통해서 통상임금 정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하향 평준화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예. 임금 축소를 결과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안이 고용보험 지금 정부가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예. 실업급여 늘렸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조금 늘어난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기준을 현행 얼마죠? 현재는 평균 임금의 50%인데 예. 이걸 60%로 예. 지급 기간도 맥시멈 지금 90에서 240일을 120에서 270일로 확대를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구직급여 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죠. 그리고 그 구직급여 기여 요건을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한 이직 전에 일한 사람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 그 단기 계약직들 왜 몇 개월 하다가 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취약계층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고용 노동자들한테는 실업급여 지급이 오히려 장벽이 더 높아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업급여가 더 작아지고 현행보다도 그다음에 이제 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더 많이 그 재직한 사람들에게 주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문턱이 더 높아진 거지.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실업급여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그 지급 대상이 많은 계층이 소외되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하나요? 그럼 이게 무슨 재원이 이렇게 되면 좀 남나요? 재원이 남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노사 부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총액은 맞춰놓고 이제 어떻게 생색낼 것이냐 이런 고민이 나온 디자인. 아까 50%를 60%로 높인다라는 생색내기 위해서 지금 그 약자들에게는 이제까지 주어지던 걸 갖다가 더 줄인 거죠, 사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또. 그다음에 이제 산재 그 보상보험법 이거 이제 제가 뭐 오랫동안 주장을 했던 건데 그 출퇴근 그러니까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2020년에 도입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제 대중교통의 재해만 먼저 산재로 인정하고. 근데 이제 산재 중에 85%가 자동차 사고예요. 그렇죠. 뭐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죽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2020년도에 도입하겠다. 너무나 정교해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지들이 다 해먹나?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뭐 빨리 좀 동시에 자동차 사고도 동시에 실시돼야 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뭐 제일 지금 뜨겁게 쟁점이 되는 게 기간제 법안인데요. 지금 이제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4년으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계약 반복을 갱신할 수 있는 횟수를 3번을 초과 금지하지 3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2년 내에 3번의 자유로운 해고권을 보장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된다. 이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그 기간제법의 취지가 뭐냐면은 2년이 지나도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이건 상시 지속 업무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게 지금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인데 이걸 4년 동안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4년이 지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하는데 그렇게 3년 11개월이 지나면 해고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하니까 2년쯤 하면은 1년 뭐 11개월쯤 돼가지고 해고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4년까지 연장시키자. 그러면 사실 입법 취지 자체가 무력화되는. 17대 국회에서 자기들이 내놓았던 아니죠 원래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비정규직을 좀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스스로도 인정해서 지금의 법으로 자기들도 합의를 했던 거거든. 근데 다시 그 4년으로 지금 가자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입법 취지는 없어진 거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을 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법은 안 지키셔서 그렇지 법 자체는 박정희 때 법이 좋은 게 많아. 웃기는 건데 근로기준법 이런 거 그때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이제 선진국법 법 대충 뺏겨가지고 그냥 53년도에 미국법 그대로 뺏겨가지고 미국법 뺏겨서 만든 그게 제일 잘된 노동법이고 그 뒤로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고법을 그렇죠. 계약시키기 계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5번째 법안이 파견제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파견을 확대하자. 이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산업 파견 허용이라고 해서 저는 뿌리산업이 뭔가 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나무 심는 어떤 뭐 금형 주조 용접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뿌리란 뭔가. 그러니까 제조업의 그 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파견하자는 게 옹통 다 파견하자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안산 같은데 그 하청 공장들 주로 금형이라든지 주조 용접 이런 데를 하는 공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 파견법이고 이게 뭐고 뭐 노동법 완전히 무풍지대야. 그냥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노동부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합법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 재벌 계열사에 속한 사내하청 그 대부분이 그 상시 지속적 일자리거든요. 이게 불법 파견이거든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불법 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게 우리의 주장인데 이걸 오히려 파견업종 확대로 합법화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우리 목표인데 이 소위 이 노사정 합의안의 목표는 뭔가 하면 정규직 철폐야. 그렇잖아.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신세계로 가는 거지.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그러면 전인민의 비정규직화.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도 없잖아. 모두가 다 비정규직이 되니까. 차별 철폐.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지 그게.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는. 진짜 기가 막혀. 이게 야 진짜 보이스피싱도 이렇게 정교하게 하면 돈 벌 거야. 아니 근데 그 처음에 그 박근혜 그 후보가 공약을 냈을 때는 그 얘기는 하지 말자니까 입 아프다니까. 입 아프다 그래. 청년 고용 문제도 정말 그 이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20만 개 일자리 내놨잖아요. 그 중에서 신규는 한 7만 5천 정도 일자리고 나머지는 전부 무슨 저 뭡니까 직업 훈련이라든지 또 무슨 인턴 문제예요. 그런 거고 그 제일 그러니까 그게 대국민 사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이것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공기업들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하는 거죠. 지금 3%인데 이것도 한 4분의 1은 안 하고 있어요. 공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뭐 청년 고용 절벽이 이 정도 심각하면은 공기업 그리고 여력 있는 대기업 이런 데서 적어도 한 5% 정도는 의무고용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건 뭐 전혀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고통분담 이야기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고통분담을 하셨더라고. 월급의 10%. 네, 10%를 내시고. 청년 고용 기금에. 근데 기업의 법인 자금은 안 받고 기업인의 개인 돈은 받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자선 행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진짜 고통분담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저 시혜가 아니라 우리는 책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쵸. 책임을. 그런 점에서 아니 우리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모든 게 다 하사품이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 전 장병들에게 1박 2일 휴가도 특별 휴가를 하사해 버리시고. 그다요. 우리 건군일의 첨일이잖아. 특식도 주시고. 특식과 뭐 특별 카드도 하사해 버리시고. 만일 지금 노동 선진화법 있죠. 그 국회 통과하면은 분명히 그 아마 수당 줄 거예요. 하사수당. 하사수당. 특식도 줄지 몰라. 특식도 줄지 몰라. 그러니까 남조선 최고존엄께서. 특식은 주지. 당연히 아마 그 다음 날 청와대에 또 새누리당 의원들 초청해가지고 특식을 하사하시고. 아니 밥만 먹어가지고 청와대 가서 밥 먹으려고 그렇게 충성하나? 그 대통령 공약 중에 그 공약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지금 짜증난다니까. 아니 그 안 들어본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의 세부 공약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이제 교사, 소방관, 경찰, 그다음에 사회복지 그 요원 이런 사람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건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건 공무원이니까 민간기업도 아니고.
예, 그런 일자리를 안 늘리고 뭐 2천만 원 내놓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떼빵하려고 하고 그냥 그동안 과자 사 먹으시지 그냥 그걸 그냥 참.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노사정 그 뭐 합의 된 그 저 아까 얘기한 해고를 쉽게 하고 또 취업 규칙을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거기서 노사정 합의가 안 된 나머지 대기업의 민원 이것을 이제 새누리당에서 5대 법안으로 해서 내놓은 거예요. 거의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거의 완전 새누리당은 자판기 조직이야. 코인 넣으면 커피 나온다니까. 그렇지. 진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 대집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자판기죠. 재벌들이 딱 코인 넣으면 그냥 아메리카노 뭐 라떼 뭐 딱 에스프레소 딱 누르는 대로 이게 입법이 나오는 거야. 야, 그 칼 막스가 얘기한 국가의 정의랑 그냥 너무나 똑같다. 부르주아의 이익조정위원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르주아지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국가는. 네.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정의로서 완벽하게 타당한 건 아닌데 네. 국가에 그런 면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인데. 대한민국은 타당하네. 이 정부에서 보면 그 면이 너무너무 도드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독재 정권에 있어서도 이렇게 헌법의 그 정신을 대놓고 행정 지침으로 한 전례가 헌정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5.16 쿠데타 할 때 노동조합을 강제 해산시키고 80년 신군부 때 뭐 제3자 개입 금지니 뭐니 해가지고 그때 뭐 한 차례 했는데 그때는 다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두 눈 멀쩡히 뜨고서 헌정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금 아니 레이디 가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독재 플러스 정권이에요. 차선책으로 이렇게 헌정 중단을 시키지 않고 독재를 회귀하는 거지. 이게 노하우상 보면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봐주고 있으니까 그 자신감.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하는 거야. 스킬이 더 좋아. 예. 아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법률에 의해서 규정해 드릴 수 있는 걸 갖다가 뭐 행정명령 따위로 이제 처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이제 위헌이잖아요. 그렇죠. 위헌소송 같은 게 가나요? 지금 저희가 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해놨어요. 가도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되게 그래가지고 또 맹박이 각하가 임명해 놓은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지금 각하가 임명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까지 뭐 결론이 나겠습니까? 정권 바꿔서 바꾸는 도리밖에 없지. 근데 그 헌법 소원 말고 지금 이번 국회에서 뭐 오늘도 보니까 뭐 12월 9일까지 뭐 처리하겠다라고 처리달라라고 이제 대통령이 당부를 했는데 실제 환노위라도 통과시킬 가능성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이제 환노위 하면서 이게 뭐 환노위에는 도대체 기자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의당 입장에서 5명밖에 의원이 아닌데 뭐 그래도 가서 상임위 활동하면 한 줄이라도 기사도 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환노위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원래 저를 잘랐어요. 환노위에 지금 2기 때.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막 난리 막았죠. 그때 이 9대 7로 여당 9명, 야당 7명 이렇게 한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해 준 거예요. 심상정 자르고. 근데 그때 이미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이렇게 밀어붙일 구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잘라낸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8대 8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수용이 안 돼가지고 그때 농성을 했다고. 농성해가지고 겨우 지금 제가 들어와서 8대 8이 됐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 거지.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여기 9대 7이면 어떡하냐.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힘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제 결국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지금 뭐 며칠 전부터 종편에서 뭐 환노위를 분석하면서 금속노조 무슨 뭐 철회영인 데모 이래가지고 막 공격을 시작을 했고 지금 새누리당 멤버를 좀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수 교체를 뭐 이왕구 이런 사람도 교체하겠구만. 안 나타나니까. 지금 맞자 8대 8이잖아. 근데 그 새정년 애들은 어때요? 새정년 사람들은? 새정년 분들이 지금 현재 8대 8인데 버티면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또 뭐 이상한 그런 구조하에서 저기 그 뭐 적당히 할 수는 없겠죠. 이제 또 혼외 아들 있는 사람 하나 찾아내야지. 그렇지. 네. 그거는 잘해 쟤들이. 이거 못 막아내면 저 새정년 새누리하고 통합해야지 뭐. 예. 막아낼 근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노동 계약이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야당이 이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어깨띠 두르고 전면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큰 사안이잖아요. 예. 지금 1,800.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를 갤럽에서 한 걸 보면 뭐 잘된 일이 한 3, 잘못된 일이 2, 잘 모르겠다 한 반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우리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행정명령이 뭐고 시행령은 뭐며 법률은 뭐고 뭐 취업규칙은 뭐며 노사단협은 뭐며 복잡해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데 다만 그 보이스피싱당이 빨간색 플랜카드 걸고 뭐 종편이니 공중파 동원해가지고 막 이게 잘된 거인 양 막 하니까 3대2로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제 여론전을 하고 진실을 알리고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 얼마든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지금 뭐 파죽지세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야당이. 근데 이런 문제는 이게 무슨 뭐 민주노총이나 강성노조 사안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봉급 생활자들 아들 딸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국민들이 알면 굉장히 폭발력이 있어요. 과거에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 파동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까지 아주 중심 의제고 그래서 지금 뭐 공천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배틀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니까. 이거 가지고 전면적으로 나서면은 지금 집권 여당을 저는 아웃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진짜 답답해요. 지금 환노위 의원들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당 차원에서는 뭐 논평 하나 내는 거 말고는 아무 이게 바로 관심이 이제 없어요. 핵심인데. 배틀십 새정년은 자기들끼리 배틀을 하느라고 바빠. 그리고 이 배틀십을 몰고 여당하고 배틀을 하는 데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가 이거 17년인가 18년 만에 노동개혁 한다고 했어요. 그게 김영삼. 근데 이게 김영삼 때인데 김영삼 때는 그 국민적 저항이 두려워가지고 새벽에 날치기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백주대낮에 이걸 갖다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 갤럽에서 찬성이 35, 반대가 20 나오죠. 유보가 45 나오잖아요.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보면은 이 찬성한 사람조차도 보면은 대타협이라는 어떤 그 모양새에 대해서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한 거지 이 내용 자체를 갖다가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규직 해고 요건 강화도 보면 찬성이 46, 반대 41 이게 비등비등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되는. 그 야권이 전부 다 지금 이거 가지고 나와서 싸워야지. 이거 가지고 안 싸워놓고 나중에 가서 또 저임금 저소득층은 항상 새누리당 찍는다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 야권 그 지금 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실 시간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배틀 하느라고.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이 사안이야말로 야권이 의회 권력을 교체하고 정권 교체로 나가는데 국민과 힘을 합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심 대표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치 카페 진짜 많이 들어요. 네. 그 100분 토크 같은 경우는 한 회당 100만 다운로드. 아니 지난주가 지금 거의 300만 돼요. 다운로드가. 예, 그러니까 1, 2부 합쳐서 300만 되고 지난주 건 200만 지난주께 200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단일 에피소드별로 100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100분 토크도 100만 넘어가는데 그게 다운로드만 그렇고 스트리밍까지 하면 되게 전문가들 추정치로는 300만 명 이상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네, 그게 핵심이죠. 예, 그게 지금 영향을 제일 직접적으로 받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 되게 출퇴근하면서 이거 많이 들으시거든요.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앱 다운받아서. 근데 우리 직장에 노조 있나 없나 좀 다시 생각해 보시고 노조 없는 사업장에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빨리 노조 만드셔야 돼요. 빨리 노조를 가입을 하시든가 만드시든가 아니면 이거 좀 반대하는데 좀 참여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이거 막아야지. 근데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의당에라도 가입을 하시든가. 김영삼 정권 때 그거 노동법 97년 파동 때 있잖아. 그때 유학 중이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유학생들이 지금 돈 모아서 여기 생활광고도 저기 갔어요. 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그랬고. 우리 학교에서 야채 튀김 팔아서 그 돈
그러니까 제가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게 뭐냐면은 민주노총은 흔적도 없어요. 열심히는 뭘 하고 있지만은 그게 정치적인 영향력이 지금 전혀 그렇기도 없어요. 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공장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은 별 해당 사항 없다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비정규직도 많은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은 뭐 저렇게 팔비 들려서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사람들은 조직화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약한 노동자 시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노리는 거잖아 지금 정부가. 그리고 이제 국회 그러면 지금 이런 거거든요.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법률밖에 없는데 그 법률적 보호를 해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지켜줘야 돼요. 근데 국회는 아시다시피 한쪽은 파죽지세로 지금 뭐 거의 밀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막아야 될 야당은 지금 한쪽은 큰 집은 배틀하느라고 집안 배틀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우리는 약하고 기운이 딸려 우리는 힘들어. 기력이 딸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 노유진 카페에 저도 이제 앞으로 많은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추석 이후에 뭐 전국 순회를 하시면서든 이제 그 우리 1,800만 노동자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정의당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래저래 궁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치 카페는 투쟁하는 조직은 아니고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제 구석구석에 전파를 해야 투쟁을 부추기는 이제 카페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 이걸 지금 송출하고 있는 거거든. 그 투쟁은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는 다만 투쟁을 하는데 알고 있어야 될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거지. 제가 굉장히 윤상현도 투쟁하잖아.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면은 새누리당은 뭐 집안 싸움 하다가도 뭐 이것만 있으면 참 뭉치잖아요. 재벌을 대변하는 일이라든지 또 레이디 각각께서 뭐 하사만 한 말씀 하시면은 뭐 그냥 일사불란하게 스크럼 쫙 짜고 그냥 밀고 오잖아요. 양먹은 사람들처럼. 지금 뭐 야권은 여기저기서 뭐 혁신 이야기 하는데 정작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과연 뭐 그 국민들이 그 혁신을 신뢰하겠나? 아니 뭐 이런 아무 관심이 없다고 거죠. 말하면 이제 우당에 대한 이제 결례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이 책임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냐? 그 정도로 뭐 약 좀 풀겠습니다. 훌륭하신 말씀. 덩치에 맞는 책임. 맹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왕이 나는 막 힘없어 이렇게 하면 깃털도 못 들지만 실제로는 산을 움직일 만한 힘도 있는 거라고. 산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는 사람도 내가 깃털도 못 들 정도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못 든대요. 실제로. 맹자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저는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130석이면 적은 의석이 아니잖아요. 적은 의석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보다 26배 많아. 너무 의석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 그 환노위원들 저랑 같이 활동하는 환노위원들 뭐 열심히 같이 해요. 근데 의원 개개인의 그 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정부 여당이 여기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나 이미 이제 테스트를 카운트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당론을 가지고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은 아무리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DNA가 과거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딴 데 이렇게 정신 팔려 있으니까 지금 해도 너무하는 상황으로 지금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상황으로 왔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물론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뭐 힘이 있는 그래도 제1야당이 자기 역할을 좀 충실히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야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혁신 과제라고 저는 저도 봐요. 그 핵심이 바로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싸워주느냐. 이번에 이제 문재인 체제가 뭐 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다뤄야 할 이슈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의 삶하고 직접적인 연동되어 있는, 그리고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이건 진짜 이걸 밀고 늘어지면서 진짜 만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여기서 건데. 자신의 리더십을 갖다 입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천정배 신당에 대해서 오늘 그 좀 언짢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언짢은 말씀을 하셨던데.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그 국민의 그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단 말이에요. 예. 원래 그분이 옛날에 집권당 주방장 하실 때도, 원내대표 주방장 하실 때도, 그 식당 그 주방장 하실 때도 이런 문제, 이런 메뉴는 원래 좀 안 좋아하셨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예. 예. 그분이 관심 있는 메뉴는 좀 딴 것들. 예.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당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막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지금 야권에서는 뭐 저 질이 멸렬하지, 혁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당이 몇 개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저지가 또 될까요? 어느 정도 환노위에서 저지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제 바람은 어쨌든 뭐 그래도 국회에 그 국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려면 야당이 단단하게 스크럼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빨리 좀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내부 정리가 돼서 이제 문재인 대표님하고 이 지금 노동시장 개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선거법 개정하고 좀 강력하게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논의하시자 이렇게 제안을 해놨어요. 제안을 하시죠. 그냥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오늘. 그냥 공개적으로 딱 문재인 대표하고 저 야당 제1야당, 제2야당 대표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거라도 한번 하든가 해서 국민들한테 이 사안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이 입법,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이 입법의 야만성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좀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비공식으로는 이제 우리 문 대표님하고 식사도 예전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대표돼서 찾아뵙고, 양당이 정책을 그 정례 협의회를 정책 중심으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례 협의회를 하자 이렇게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워낙에 뭐 집안 결들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문 대표님이 경황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지금 그 야권이 그 문 대표도 자꾸 지적받는 거는 이제 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총선에서 이제 승리할 전망이 적게 보이니까 공격을 많이 받는 면이 있잖아요. 또 그걸 약점으로 삼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야권이 이렇게 민심에서 멀어진 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싸울 때 안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싸울 때 제대로 못 싸웠기 어떤 것이고, 그리고 엉뚱한 싸움만 자꾸 걸거나 이렇게 붙고 내부 싸움이나 하고 이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싸울 생각 없으면 야당을 안 해야지 사실은. 그렇죠. 여당을 해야지, 여당을. 여당을 하려고 저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 혁신은 투쟁이야. 아니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제1야당이 정권 교체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제 말씀을 들을 경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세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집권을 못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 내부에 있어요. 무슨 민진뭔가 옛날 민주당 시절부터 무슨 그 새정치연합 이름이 민주당일 때 그때 민주당의 집권을 뭐 어쩌고 거시기 하는 모임 그게 이름이 민진모잖아. 그 사람들 늘 집권을 생각하신대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네. 우리처럼 노동 이런 걸 하면 집권을 못한다. 이러는 분들이 지금 되게 그러는 거거든 좀.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한식으로 승부를 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식은 비전이 없다. 양식이나 일식으로 해야 된다.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 지금. 아니 그럼 갈라서야죠. 갈라서야죠. 아니 또 남식당을 또 쪼개라고 동업자들. 아니 그걸 갈라서야지. 왜 한 20명 된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재신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니 그래서 이제 다른 당이 같이 분발하도록 또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당이 좀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제가 대표로서 매일매일 절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교섭단체만 되더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치 카페도 PPL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너무 이렇게 드라이브 걸지 마십시오.
지금 뭐 드라이버를 세게 걸어야 돼서. 그러니까 당대표 아니시랄까 봐. 그러니까 말이야. 아 진짜. 예. 난 진짜 그 바로 디스네. 바로. 당에서 하라는 거 안 하면 뭐 잘린다고 그래서 내가 평당은 이거 기득권 지키려고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우리는 일반 해고 요건을 그 완화하는 반대예요. 절차에 따라서. 아, 진짜 알겠습니다. PPL 좀 더 하겠습니다. 네. 2015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글쓰기 환경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레포터요. A+. 장학금 받아야죠.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면접 심사라도 가고 싶어요. SNS에 쓰고 싶어요. 감동적으로. 좋아요 1만 개. 제가 신입사원이라 이 기한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은 말한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쓰는 것이 글쓰기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문, 다독, 다상경.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사람들의 글쓰기에 힘이 되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출판사 생각의 길.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재벌가 대기업의 그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나요? 네. 그 돈이 지금 쌓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쌓이고 계속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투자가 돼서 공격적으로 투자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의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막 연구를 하고 이렇게 쓰여야 할 돈들인데 근데 왜 그걸 또 그 뭐랄까 풀어야 될 돈인데 그걸 쌓아놓고서 그러니까. 왜 또 다시 돈을 퍼가지고 그러잖아도 지금 쓸 돈도 없는 사람들 줄을 젖져가지고 그 돈을 또 다시 기업에다 안겨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아니 기업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한다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자기들도 손해다라는 생각 좀 하지 않나? 아니지.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내한테 이익되는 거는 사회 전체 이익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거든. 근데 우리 자본주의에는 이 시장경제 자본주의에는 약간 역설이 있어서 그게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같아서 모두가 다 저한테 이익되는 게 사회 전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다 망하는 그런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재벌 대기업들은 돈이 너무 쌓여서 밑에 돈이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데 결국 근데 자기들 물건 누가 사줘요? 우리가 사주잖아요. 사람이 사줄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물건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지만 배부르려고 그러면 다 죽는다는 게 우리가 몇백 년 자본주의를 운영해 본 경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생각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야 뭐 그게 또 자본주의 속성이기도 하죠. 아니 근데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일단 묶어보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포드 있잖아요. 포드 시스템. 자본주의가 왜 사회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포드 시스템 이거에 관한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드가 이제 그 생산 자동화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그 코스트를 갖다 거의 절반 이상 다운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했던 정책이 뭐냐면 노동자들 봉급을 갖다 3달러 받던 거 5달러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얘들이 사라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를 구입 못하고 핸드폰은 핸드폰을 구입 못하고 세탁기는 세탁기를 구입 못해요. 사람이 세탁기도 사고 그렇죠. 핸드폰도 사고 자동차도 사는 건데 국민을 이렇게 다 가난하게 만들면서 어떤 물건을 팔겠다고 그러는 건지 나 진짜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을 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현재 이걸 재투자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근로조건 개선에 쓰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유보시켜 놓는 게 현재로서는 최상의 판단이라는데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갖다가 그 판단 잘못해서 생각 바꾸라는 얘기 백날 해봤자 잘 안 바꾼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뻔하잖아. 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미래에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기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자는 그냥 비용이에요. 비용. 그치. 그 이상이야도 아니에요. 비용을 줄여야지 이윤이 남지. 그거 이상의 논리가 없다고. 그런데 노동자는 그냥 단지 비용이라고. 근데 합리적인 이제 자본가라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결과가 후과가 지금 자기한테도 미치고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걸로. 자본가에는 합리적 자본가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포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포드가 뭐 늘 그러면 항상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만 했나요? 제가 스웨덴 가가지고 거기 스웨덴 복지를 보면서 야, 이 나라 자본가들은 왜 이렇게 훌륭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노조 간부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전 세계 자본가는 똑같다.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거라는 착한 거니까? 자본가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싸워서 힘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 간 거다 이거죠. 강제시킨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국가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지. 정부 국가의 역할. 예. 제도 속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가의 역할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본가나 기업가는 자기 기업의 이윤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 무슨 공익적 가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정책이 있고 행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무력화시키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기업가들은 그래 좋아. 내가 배부르면 그래.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칩시다. 그 대통령은 보고 기업가들이 전부 지 배만 부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럼 나라가 망하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쟤들이 혼자 못 먹고 나눠서 먹을 수 있게끔 내가 제도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기업가들이 배불러 이러면 국가가 잘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거죠. 아니, 내가 안 뽑았어요. 왜 그래?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뽑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뽑았지. 아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경제 활성화가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성화라는 건 돈이 도는 거거든. 그렇죠. 돈이 돌아야 이게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정부도 지금 뭐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고 기업은 1년에 재정 적자만 40조 원이 넘는 거예요. 가게는 뭐 완전히 지금 가계 부채 빚더미에 올라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 돈이 있는 데가 그나마가 아니라 엄청나게 있는 데가 지금 700조 이상 사내외 보금이 쌓아놓고 있는 데가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밑으로 끌어내려서 구매력을 만들고 그러면 결국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세금 똑바로 걷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서 임금 제대로 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구매력으로 바뀌어서 또 물건 사고 그래서 다시 기업이 이렇게 왕성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왜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안 뽑고 박근혜를 뽑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드네, 황당하게. 그게 이제 국가의 역할인데 지금 사실은 그 박근혜 정권에서 하는 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들을 다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철학인 거죠.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문제는 뭐냐 또 그분을 찍어준 그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낚인 거라니까. 보이스피싱에. 아니 그러니까 이 저학력,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번을 많이 찍는 게 보이스피싱에 낚여서 그런 거라니까. 이 진짜 보이스피싱 정권이야. 진짜 잘 낚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뭐 보수 진보 하는 이 하프라인이 무너져서 지금 파죽지세로 무너져서 저기 지금 낙동강 근처까지 지금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위기의식이 많이 들어요. 붉은 세력에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야당을 안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부터 얻어오는 게 저는 순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현혹됐느냐라고 나무랄 게 아니라 나무라기도 해야지. 아니야.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속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속았다는 걸 알려주고 이게 보이스피싱이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꾸 알려줘야죠. 우리가 또 그 역할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그 영국과 미국에서의 약간 뭐랄까 이 나라가 이 나라는 이제 리버럴의 원조들이잖아요. 그 유럽의 다른 사회 국가들과는 다른 이런 나라에서도 이제 좌파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영국도 그렇더라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말하자면 고통 분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그 고통 전담을 없는 사람들에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거의 이제 소위 뭐 신자유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낙수 효과, 강자를 살려서 약자까지 이제 살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뭐 2008년 그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아직 안 끝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폐단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 과거에 대한 반성, 또는 이제 그런 경계심 이런 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데서도 아주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영국도 20년 전에는 토니 블레어가 뉴 레이버 신노동당이라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중도화를 해서 이른바 제3의 대처 20년 장기 집권을 종식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독일도 슈레더가 신중도 노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헬무트 콜 18년 장기 집권을 종식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갔는데 최근 미국 대선은 버니 샌더스 돌풍을 보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무게중심이 영국 노동당도 지금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 뭐야? 그
코빈. 코빈이 지금 영국 농단을 왼쪽으로 다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게 또 대중적인 호응을 받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 40년 이 만들어낸 사회적 현실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자각 이런 걸 불러일으켜서 이제는 보이스피싱에 덜 당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바로 그런 현상이죠. 이제 정치 노선의 좌표 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점 조정이 왼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신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가진 사람들이 중국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뭐 일부가 부유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서 부유해질 것이다. 효과. 이런 건 낙수 효과인데 실제로 옛날에 좀 그렇게 떡고물들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너무나 깨끗하게 드시잖아요. 고물 하나 안 흘리고 싹 핥아서 잡수시 혼자.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 독일 삼민당이 그 이른바 그 진보 정권이 그 슈레더 삼민당이 이제 잡고 있을 때 마지막 노동 개혁이 하르츠 개혁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더 쉬운 해고를 용이하게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일자리만 줄어들고 사실은 일자리 줄어들고 삼민당이 이기 때문에 사실 망했거든요. 망한 건데 재밌는 게 이번에 그 중국 전성절 그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잖아요. 그 천안문 위에서 이렇게 중간 휴식 시간에 그 슈레더가 있었던 거예요. 전 수상으로서. 슈레더는 다 가서 가지고 하루치 개혁 우리가 참 대단한 좋은 계획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다고 얘기해 가지고 독일 언론에서 그게 뉴스가 되면서 미친 사람 아니냐 이게. 독일에서는 그것 때문에 삼민당이 망했는데 한국의 모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하르츠 개혁이 그 독일은 그것 때문에 삼민당이 망한 이유가 그 노동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하르츠 개혁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무지막지한 게 아니야 거기도. 파견 노동을 늘리긴 하지만은 늘리는 대신에 그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그 근로 조건을 노사 합의하도록 돼 있다고. 근데 그래서 김문성 대표나 뭐 여권에서 껄핏하면 네덜란드 그다음에 독일 이런 저기를 하는데 우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우리도 그러면 독일처럼 노사 공동 결정제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처럼 파트타임 해도 정규직 대접 다 받고 이렇게 하자. 그런 개혁이라면 찬성한다 하자.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 대통령이 그래도 그 뭐 국내에서 정치 공세 차원에서 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외국 가서까지 그런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그거죠. 누가 보고 했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 있으니까 누구하고 무슨 발언하고 이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간모가 있는데 써준 사람이나 써준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얼른 사람이나 똑같은 거지. 아니 그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됐다가 하르츠 개혁해갖고 경제 강국이 됐다는 게 담화문에 나오잖아. 우리 대통령 담화문에. 그게 완전히 현실을 완전히 엉터리로 인식한 그런 건데 그 대통령도 좀 똑똑한 사람이 해야 돼.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학교를 어디를 나왔건 공부를 얼마나 했건 상관없이 사람을 보면 좀 똑똑한 사람과 안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 우리가 옛날에 왕들 넣었던 사람이 좋아요. 어진왕, 어질고, 그다음에 총명한 왕. 사람이 왕자가 왕이 되면 백성들 살기가 좋았잖아. 지금 대통령은 왕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대통령도 좀 어질고 똑똑한 사람 뽑아야 돼. 진짜 이거는. 오늘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5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한테 다 들었거든요. 이 노동관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삶과 삶의 질을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지 이제 봤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우선 이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자로서 내가 내 생존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내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 이 고민을 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정부의 이런 폭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민들의 의사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슨 지지율을 끌어내려봐요. 당장에 저거 수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처럼 국민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노이진 카페에서 들은 이 진실을 가지고 주변 직장 동료들하고도 상의하고
또 가족들하고도 상의하고. 간단해요. 네. 노동조합 없는 회사 다니는 사람 죽는데더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법 다 통과되면 노조도 없는 회사 다니는 노동자들이 죽어난다. 이거는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고하지 않으면 해고 당한다. 그러니까 저 새누리당 다 잘라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잘린다. 해고하느냐 해고 당하느냐의 싸움이다. 그것이 문제로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그 방송 듣고 있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또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압박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새정년 애들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 안 돼요. 아까도 그 실언인데 그냥 입이 버릇이 돼가 어른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렇지. 새정치연합의 어르신들이 잘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의석이 많기 때문에. 예, 새정치연합의 어른들하고 그렇지. 애들하고. 그러고 이제 환노위에서 지금 8대 8이고 8대 7대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상정 대표가 마침 환노위에 계시니까 일단 거기서 붙잡아야 돼 모든 거를 관련된 법안들을. 그래서 새정치연합에 소속 계신 7분의 어르신들을 우리 심 대표가 잘 모셔가지고 단일 전선을 확실히 형성을 해서 적어도 어떤 법도 환노위를 통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정의당을 지지해온 모든 분들이 또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뿌듯해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상징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사보임해가지고 환노위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나는 최고의 혁신은 투쟁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정배 의원도 진짜 무슨 제대로 된 한국 정치 발전을 원한다면 환노위로 가가지고 거기서 싸워요. 그러면 야권이 아마 다시 부활할 거예요. 야권의 모든 대권 예비주자들은 전부 환노위로 모여라. 근데 환노위에 오실 필요 없이 여야 정례 간담회 하실 때 의제로 아예 삼지 않으면 돼요.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를 말자. 테이블에 올리지. 그러니까 헌법에 맞는 것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야당이 이 폭거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저희 정의당만 갖고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제1야당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제1야당 대표의 긴급회동도 좀 제안하시고 이것을 의제로 한 노동계약 저지를 위한 그런 것도 좀 제안을 하시고 환노위에서 길목을 잘 지키시고요. 거기가 지금 문경세제거든요. 신립 장군이 외놈들 올라올 때 문경세제 버리고 탕금대로 가서 배수진 쳤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의당이 농성까지 해서 환노위를 사수한 것은 이런 선견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문경세제 M60 기관총 2대만 딱 걸어놓으면 일개 사람도 통과 못해요. 그런데 이제 환노위 길목은 제가 지키겠지만 이제 그 길목을 지키면 또 헬리콥터 타고 날아가 버리거든. 서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제1야당이 중요해요. 교섭단체 간에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탄탄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역시 우리 시민들의 의사표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음 주에 여론조사 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한 5% 떨어졌어. 근데 떨어진 사유를 조사해 봤더니 쉬운 해고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이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이게 나오면 당장 청와대 분위기가 바뀐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노사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또 거기서 한 10%만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국회 내에 노동특위 만들자. 그다음에 또 거기서 한 15%만 더 떨어진다 지지율이. 다 폐기할 거야. 그러면은 이거 급한 일 아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사실 통계의 데이터에 잡히는 게 진짜 여론과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전화를 적극 받아야 돼요. 앞으로 다음 주에는 모르는 전화번호 02, 070 이런 거 오면 스팸 전화 워낙 많으니까 귀찮기는 한데 혹시 여론조사 전화할지도 모르잖아.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이런 거. 전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저희 지역구에 주민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났어요. 행사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주로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벌써 말투가 다르다고. 그건 국회에서 그렇게 인상 쓰고 싸우지 마. 이 얘기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된다. 그 당략 갖고 싸우면 안 되지만은 지금 뭐 우리 아들 딸도 다 사지에 내몰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강성노조, 귀족노조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건 뭐 가서 뭐 어떻게든 막아야지. 말씀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야 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여론조사 지지율표예요. 우리가 그거를 시민의 권리로서 적극 활용하자고요. 예. 실제로 우리 청취자들이 마음을 먹고 전화를 받으면 여론조사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진짜. 예.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예, 오늘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그리고 뭐 노동법 개정 시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추석 밥상에 올려야 될 것은 뭐 천정배냐 아니면 뭐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좀 가면 마약 얘기도 많이 나올 거야. 양념으로. 저 주사기 그 DNA 나온 거 그 주인공 누구냐 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러다도 지금 속보 이상한 거 뜨고 있더라고요. 어떤 병원장 아들이랑. 제가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표하고 천정배 그 의원님한테 그 좀 이제 좀 세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빨리 만나서 지금 노동시장 계약 이거 강력한 공조 취하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언론을 보니까 그 천정배 신당 그다음에 통합 여기만 포커스를 맞추고 이 노동시장 계약에 대한 공동 대응 이거는 뭐 제목으로 뽑은 언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도 문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만약 제1야당이 이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이 엄청난 노동법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것을 막아낼 것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 열어놓고 생각하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사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나와. 심상정 대표 노동시장 개혁 계약 저지를 매개로 야권 통합 추진하나. 제목이 그렇게 갈 거라고. 그거는 이제 저 사람들이 그 최대 목표가 야권 통합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죠. 그거는 예전 버전은 그게 돼요. 근데 지금은 야권이 잘 되고 통합되고 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쪽이 갈라지는 걸 바라기 때문에 야권이 안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기사가 절대 그렇게 기사가 안 된다고.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제1야당이 이 문제를 중심으로 둔다. 이러면 기사 논조들이 달라질 겁니다. 예. 그거는 심상정의 논조 가지고 못 바꾸고 우리 이제 문 대표님이 이 노동 문제를 주목하게 되면 전체적인 기사가 달라지고 심상정의 제안도 아마 그런 각도에서 다뤄질 거예요. 전화 통화 한번 할까요? 하세요. 야당이 그 야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만한 것들은 이제 바로 이런 사안인데. 이거 중대한 사안이죠. 중대한 사안이죠. 여기서. 그리고 마약 얘기 그것도 밥상에 오른다니까.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자고요. 일단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입지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주사기 17개 나온 것 중에 한 군데서 제3자 DNA가 나왔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좀 이름들이 좀 나오고 뭐 있어요. 어느 매체에서 지금 뭐 전직 대통령 아들 뭐 어떻게 유명한 병원장 아들 뭐 유명한 영화 배우 뭐 이런 게 막 나오잖아 지금. 그 김무성 대표 살려야 돼.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한 그 대선 후보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계속 대선 그게 우리 고민이야. 우리 흔들지 맙시다. 그게 고민이야. 우리가 김무성까지 지켜야 돼? 김무성 낭만한다고 저 박근혜 지지율 떨어지지 않아. 청와대에서 저 이미 흔들어 대는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우리까지 나서서 같이 구세라 김무성. 아니 우리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관계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몰아낼 때만 해도 우리가 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런 거 했어. 근데 유승민 의원까지는 그렇다 쳐. 김무성 대표까지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내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건 좀 슬퍼.
아니 그래서 시키는 게 아니지. 성동격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진보의 오지랖이 그렇게까지 넓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야권이 집권하기 위해서 필요한 후보니까.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추석 밥상에 반드시 이 문제 뭐죠? 김무성 대표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요. 결론 부분에서 그 얘기를 꺼내니까 지금 주제가 사라지네. 마약 얘기하더라도 전경련 마약 같은 거 있잖아. 전경련이 뿌려서 새누리가 중독된 마약. 예, 진짜 마약, 진짜 중요한 마약은 그 전경련 마약입니다. 노동시장 계약 문제 있죠. 이걸 밥상에 올려서 토론하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 90%에 이르는 그 노동자들, 이 모든 노동자들이 지금 불이익을 겪게 될 이런 문제거든요. 생활상의 불이익뿐 아니라 이게 생존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문제 추석 밥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에 가입하시든가 노조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그게 정의로면 정의당에 가입하시든가. 예,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나오셔서 지금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계약에 관한 문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 잘 짚어주셨고요. 그다음 우리 청취자들, 우리 정치권이 뭘 해야 될지 또한 짚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